시켜. 법대로 해. 변호사님, 요즘 또 좀 시끌시끌한 사건들이 좀 많은데 네. 그 중에서 또 좀 하나가 뭐 유명 작곡가로 알려져 있고 뭐 예능에도 많이 나와서 유명한 한 연예인이 지금 뭐 마약 때문에 지금 뭐 네. 문제가 지금 많이 되고 있잖아요. 마약 사건이 시끄러워요, 생각보다. 그리고 뭐 응. 이 유명 작곡가의 네. 경우는 뭐 구속되면서 필로폰 30g을 압수를 했는데 네, 네. 30g은 사실 요만큼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어느 정도냐면 보통 필로폰 기준으로 해서 한 번 투약량이 네. 0.03g이에요. 예, 보통 공소장 봐도 뭐 0.02g을 투약한 혹은 0.03을 투약한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면 이거 0.03으로 잡아도 30g이면 1000번 그러니까요. 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일각에서는 이거 유통까지 했던 거 아니냐라는 지금 말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네. 지금 아니 마약이 변호사님 저희 어릴 때는 아니 어릴 때도 아니고 뭐 그냥 뭐 20대 초반 때 이럴 때도 맞아요. 마약은 뭐 생각도 거의 안 하고 그러니까요. 살았는데 진짜 그 뭐 들어봤자 뭐 누가 뭐 우리 저 너무 멀리, 옛날이었는지 모르겠지만 뭐 본드 맞아 본드 아니면 가스 뭐 이런 거 그 정도였지. 네. 아주 일탈을 한다고 해도 그 맞아요. 정도였지. 마약은 뭐 생각도 못 했는데. 근데 요즘은 20대들 안 그런다면서요. 요즘은 클럽에서 마약이 그렇게 많이 그쵸. 뭐 그렇대요. 네. 보면은 아예 클럽에서 그 용어가 있나 봐요. 하이 할래? 전 맨 처음에 이거 보고 하이 할래가 뭔 인사할래 말이야. 막 이런 건가? 하이 이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그 약간 마약하면 기분이 좋아지고 네. 텐션이 높아지잖아요. 그런 상태가 될래? 라는 이런 그 은어 같은 거래요. 네. 그 클럽에 가면은 계속 가가지고 하이 할래?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그러면 이제 마약을 살래? 이런 네, 얘기겠죠. 와, 그것만 있어요. 또 그렇게 약을 탄다면서요, 술에. 그렇죠. 클럽에서 흔히 예. 문제가 되는 약물들이 우리가 이제 보통 많이 알고 계시는 물뽕 예, 물뽕. 이라는 강간 수단으로 아, 많이 이런, 사용이 되죠. 무색의 무치 그리고 먹으면 모르는 거. 먹으면 정말 잠이 든 것처럼 그 순간에 필름이 딱, 모두 끊긴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예전부터 많이 들어왔던 엑스터시, 엑스터시. 뭐 이런 물질들 굉장히 많은데 요즘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계속. 정말 뭐 본격적인 마약들이 네, LSD 같은 거. 거래가 되고 있어서 그리고 뭐 던지기 수법이라고 하죠. 그 클럽 안에 캐비닛 있잖아요. 에 예. 마약을 넣고 돈을 가져가고 약간 이런 식으로 거래를 그러니까요. 하는 아유, 수법도 굉장히 저- 성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들어봤어요. 제 친구들이, 이제 흥이 많은 친구들이 있는데, 이렇게 막 이렇게 춤추고 노는 거 좋아해가지고, 저희 때는 뭐 그렇게 클럽은 없었고, 이제 나이트 클럽막이 한참 이렇게 성행할 때인데. 아니에요, 박사님 저희 때 클럽 있었잖아요. 아, 그랬나요? 아, 그랬나요? 그래서, 이태원에 굉장히 유명한 그 나이트 클럽이 하나가 있었대요. 그래서 이제 제 친구들 둘이 이제 거기에 놀러를 갔는데, 그때 약간 무서우니까 항상 같이 다닌 거예요. 놀러, 이제 막 어디 막 다니면 거기서 이동을 하면. 근데, 둘이서 어디 이제 한 그 룸에서 이제 놀았는데, 둘 다 모르겠고, 그나마 천만 다행인 건 정신 차려보니까 화장실이었다고는 하는데, 뭐가 어떻게 된지를 모르겠대요. 그러니까 아마 추정컨대 뭔가를 먹은 것 같다. 네. 그 분명히 그 방 안에서 뭐 놀고 이렇게 한 것까진 기억이 나는데 둘 다 정신 차려 보니까 그냥 그 다른 층에 여자 화장실에 있었대요. 어머. 근데 뭔가 이렇게 나쁜 이상은 네. 아니었는데 이렇게 기억이 안 날 리가. 이건 그냥 뚝 끊어지고 자고 그러니까요. 일어난 것 같이 이렇게 그런 일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그래서 전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네. 근데 요즘은 그런 일이 아주 그냥 막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비일비재하게. 아주 문제예요. 그 젊은 사람들 지금 이런 것도 문제고 우리 사회에 이게 너무 만연해 있으니까 제가 이 기사 보고 약간 놀랬거든요. 그러니까요. 얼마나 그 건강하게 재밌게 놀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까요. 이렇게 예. 그 지금 20대도 문제가 아니고 지금 이게 얼마나 많이 퍼져 있냐 하면 보니까 이런 기사도 있어요. 마약을 투약한 전 청와대 행정관. 네.
청와대 행정관이 마약했다는 거예요. 물론 뭐 마약하는데 뭐 신분이 무슨 뭐 상관이 있겠냐마는. 이 집행유예를 받은 것도 한번 살펴볼 만한 일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죠. 예, 뭐 깊이 공무원이, 뉘우치고 있다 네. 그러는데 뭐 하여간 이렇게 청와대 행정관도 그러고 이것도 저는 이것도 놀랐어요. 이거 요새 진짜 큰일이에요. 의사들. 그러니까 의사가 뭐 셀프로 마약을 처방한 것도 큰일이지만 이 마약성 진통제 있잖아요. 맞아요. 요거는 진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게 뭐 연예인들 끊임없이 프로포폴 상습 투약 같은 거 문제 되죠. 그리고 뭐 이 셀프로 마약 처방한 의사들도 뭐 그런 프로포폴부터 그리고 요새 진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미국을 필두로 그 펜타닐이라는 진통제가 있어요. 맞아요, 마약류 있어요. 진통제. 이게 몰핀보다 몇십 배가 더 강한 제일 강한 진통 효과를 준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몰핀 같은 경우는 투약을 하면 한 15분 정도가 있어야 이제 진통 효과가 서서히 몸에 퍼지는데 이 펜타닐 같은 경우는 투약 즉시 바로 괜찮아져요. 바로 효과를 보는데 이게 우리 몸이 쾌락에는 맞아요. 이게 쾌락이 반복되면 거기엔 점점 둔감해지도록 맞아요. 설계가 역치 돼 우리 있는데, 역치라고 하는데 자극에 반응하는 그쵸. 수준이 반대로 고통 같은 경우는 반복될수록 민감해지게 돼 지는 있어요. 것도 있어요. 예. 맞아요. 근데 이게 이 너무 강한 진통 효과 때문에 다른 거 안 들지. 고통에 대한 엔돌핀, 고통을 관장하는 게 엔돌핀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견딜 수 있는 고통 정도를 관장하는 건 엔돌핀인데 이 엔돌핀 생산 시스템을 완전 교란을 망가지는 시키는 거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걸 한번 복용을 일정 양 이상 복용을 하면 모든 일상 이렇게 작게 부딪히거나 하는 것들도 다 아픈 너무 거야. 큰 고통으로 느껴지는 이제 그런 영향이 생기는 거죠. 없으면 이제 못 못 견디는. 사는. 네. 그래서 굉장히 무섭고 이 펜타닐 같은 성분이 다이어트 약에도 많이 들어가 있어서 그래요? 요즘 10대들도 10대, 20대들도 다이어트 복용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다이어트 약. 그런 친구들도 자기도 모르는 새에 중독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의료용으로 쓰이는 마약류 진통제에 대한 제재. 이것도 굉장히 지금 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필라델피아 한 주에 이 펜타닐이 너무 많이 퍼져가지고 좀비도 보셨죠? 너무 무섭잖아요. 예, 한 대낮에 막 다 좀비처럼 막 그게 남의 일이라고 하면 볼 수가 없는 거죠, 이제. 저는 이 펜타닐이 이제 저희 어머니가 이제 연세가 좀 있으신 편인데 이제 그 뭐 다리랑 허리 쪽이 너무 안 좋으셔가지고 보면은 그 파스가 요만해요. 패치. 패치 맞아요. 요만한 거기에 펜타닐 들어가거든요. 맞아요. 아주 소량. 한국에서는 펜타닐을 이제 패치로 대학병원에서 대학병원이나 이런 큰 병원 일부 기관에서. 근데 그것도 진짜 그거 처방을 하려면 진짜 통증 수준이랑 그 다짜고짜 간다고 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 가갖고 몇 번 이제 치료 받고 막 해갖고 이 사람이 진짜 통증이 굉장히 심하구나 이렇게 판단이 되면 주는 건데. 근데 이제 거기 이제 진통 성분이 어쨌든 마약 성분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의사들은 그런 거를 무작위로 자기한테 막 그냥 처방할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셀프 처방. 그리고 그거 처방 받아갖고 또 지만 안 좋게 되면 상관없는데 그거 만약에 어디 막 퍼지고 이렇게 돼봐요. 그러면 또 중독자들이 양산이 되고 지금 또 하다가는 이런 일도 있다고 해요. 우편으로도 이제 마약이 미국에서 날라온다고 해요. 내가 시키지도 않은 마약이. 네, 이게 지금 진짜 웃긴데 제주도의 한 가정집에 신종 마약이 들어있는 국제 우편이 배송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경찰이 이제 그걸 착수를 했는데 이게 뭐 어떤 방법인지는 저 이거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아마 이거 사진 우리 PD님이 정 PD님이 해주실 것 같은데 동봉돼 있던 밴드 모양의 스티커에 LSD 성분이 검출이 됐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우편물처럼 해갖고 이제 그냥 보내나 보죠. 근데 사실은 떼보면은 하는데 이 LSD가 강력한 환각제인데 우표 같은 형태의 종이에 그림으로 인쇄돼서 판매가 된대요. 세상에. 그냥 겉으로 보면은 그냥 우표인 거예요. 우편물에 그냥 붙어져 있는 우표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죠. 근데 이게 우리나라 제주도로 왔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그러면 이거 받은 사람 잡아서 확인하면 되지 않냐 이렇게 하잖아요. 이 우편물을 수신한 사람.
근데 그분은 전혀 뭐 이런 게 왔다는 사실조차를 몰라요. 이 분이 이 집에 거주하시는 원래 거주자분이 몸이 불편하시대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아무래도 우편물은 뭐 집 밖에 매일매일, 있거나 예, 예. 1층에 있거나 뭐 이렇잖아요. 그래서 매일 이거를 확인하기가 어려우니까 지인분이 오셨다가 이제 이거를 확인을 해서 처음 발견을 했는데 좀 쌓여 있었던 거죠, 우편물이. 이거 예. 어떻게 됐는지 생각을 해보면 이 집에 거동이 불편하신 분이 사시고 여기로 배달시키면 잘 확인 안 한다. 확인 안 안 하시니까 가져간다. 내가 그 사이에 가져가면 되겠다 생각해서 이렇게 한 것 같아요. 누군가가 예. 그 실제로 잡혔던 사람들 있잖아요. 네. 자, 이렇게 유통해서 잡힌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이런 식으로 한대요. 이게 염탐해가지고 우편물 잘 안 가지고 가는 집으로 해가지고 받을 수 있게 해가지고 뭐 가져간다든지 뭐 예전에 보면 택배 기사가 누군가가 또 그렇게 한 적도 있었대요. 네. 인천에 택배 기사가 맨날 이제 다니니까 자기가 배송했던 집 중에서 택배를 직접 수령하지 않는 집이 어딘지를 알잖아요. 항상 네. 가면 그러면은 거기로 시켜서 그 사람 이름으로 거기 시키면 그 사람 어차피 안 가져가니까 네. 내가 가져가야지 이렇게 해갖고 했던 적도 있대요. 근데 이게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이 뭐 범행 수법도 놀랍지만 이 처음에 발견하신 그 지인분 그 거주자의 예, 예. 지인분이 너무 대단한 게 이거 봉투를 확인해서 미국에서 왔네? 라고 하면 우리는 뭐 이상하다 미국에 뭐 누구 안 산다고 그랬는데 뭐 누구 사나 보지 이러고 전달해 줄 것 같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맞아요. 이분은 이게 미국발 탄저균 동봉 편지를 떠올리시고 어휴, 대단하셔요. 이 사람 지금 연고가 미국에 없다고 했는데 라고 하면서 경찰서에 바로 갖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 진짜 이분 너무 대단하지 않으세요? 맞아요. 탄저균 네. 그거 근데 실제로 있긴 있었잖아요. 네네. 그, 그러니까 그거를 그렇게 떠올리고 사실 이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네. 그런 확률보다 미국에 누군가가 연고가 있겠지 생각할 확률이 더 많잖아요. 그 어쨌든 네, 너무 대단하시더라고요. 이런 식으로도 지금 마약이 유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우리나라가 예전에는 야 마약 청정국 맞았는데 맞습니다.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더욱 문제는 10대, 20대 이런 지금 사이에서 너무 만연해서 퍼진다는 거. 왜냐면 SNS라든지 다크웹 뭐 이런 걸로 이제 거래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요즘 한국에 마약 중독자가 이제 100만 명에 이른대요. 와. 100만 명 진짜 큰 수치거든요. 뭐 그리고 그럼요. 예. 우리는 이제 이게 뭐 최근 들어 이렇게 마약이 급증한 걸로 체감이 되지만 사실 서서히, 예. 99년 2000년대 되기 예. 직전부터 우리가 이제 마약 통제가 필요한 국가로 분류가 되고 있었다고 합니다. 유통은 예. 된 게 사실이었으니까요. 근데 이제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고사의 SNS, 인터넷 발달 정말 급속도로 이루어졌잖아요. 특히 핸드폰, 그렇죠. 스마트폰. 스마트폰. 그러다 보니까 진짜 이게 정말 큰 문제가 그 가출팸 이런 애들을 맞아요. 필두로 해서 10대들한테도 벌써 마약이 얘네들 크면 성인 마약사범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 저번에 우리 촉법소년 한번 다뤘었지만 예. 요즘 애들 그 범죄를 보면 청소년 범죄를 보면 가출팸들이 가출하고 뭐 애들 좀 돈 뺏고 여기서 끝나지 않고 아니요. 살인도 막 치고 마약도 난리예요. 해요. 마약도 예, 하고. 실제로 그래서 그때 우리 얘기할 때 소년 분류 거기 보내면 애들이 다 한 방에 모여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거기서. 애들 막 좀도둑하고 막 이런 애들이 마약한 마약한 애들이랑 같은 방 있는 게 너무 무섭다는 얘기를 한대요. 걔네 어떻게 돌변해갖고 예. 무슨 짓 할지 그 모르니까. 약간 레벨이 과도하게. 다른 느낌이니까. 그래서 참 이게 정말 큰 문제예요. 아니 우리 10대, 20대는 우리나라를 미래를 짊어지고 갈 주역들인데 이게 마약을 하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변호사님 이게 이제 마약이 우리 사회에서 많이 한다라는 거는 이제 아마 우리 구독자님들도 많이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저는 항상 궁금한 게 마약을 한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잡을 수가 있나. 저는 그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네네. 그렇잖아요. 지금 보면은 이게 통상적으로 뭐 어떤 피해자가 있는 그런 사건들은 사건이 이제 노출이 되고 그래서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보편적인 일반적인 수사 방식으로 이제 범인을 체포해 나가는 게 가능한데 지금 마약하는 사람들은 드러내놓고 하지 않잖아요. 일단 마약 검거된 사람들 보면 대부분이 그 공범들 예, 거의 그래서 자백하는 과정 그리고 이게 희한한 게 혼자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같이 여러 명이 같이. 모여서 같이 하는 경우가 많아요. 같이 하면 더 좋은가 보지. 그러면 그런가 그러게요. 봐요. 그런가 봐요. 더 재밌는지 뭐 아니면 뭐 모르겠지만 유난히 그 같이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그렇죠. 이제
너 이거 언제 했어? 어디서 했어? 누구랑 했어? 그럼 이제 누구랑 했는지 말할까 말까 하다가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뭐 누구랑 했다 이제 요런 얘기가 나오면 또 그 사람 수사하고. 그러니까 이 마약은 마약하는 사람들의 네트워킹이 있는 그쵸. 거고 그래서 하나 잡으면 이제 꼬리를 물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수사가 그러니까 사실은 생각해 보면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수사를 하고 단속을 하고 검거를 하고 이런 것들이 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그리고 이게 마약 범죄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자수율이 높아요. 또 그래요? 네, 생각보다 자수율이 높은 게 네. 본인들도 아는 거예요. 이거 했으면 언젠가는 검거될 거라는 걸 아는 거예요. 자기가 산 적도 있고 같이 네. 한 사람도 있으니까 이렇게 이거 연계돼 있으니까 네, 들킬 텐데 자수하면 그래도 좀 참작이 되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본인도 그리고 어느 시점 이상이 투약 횟수가 어느 시점 이상을 지나면 자기 의지대로 안 되는 부분도 사실 있기는 있거든요. 있죠. 그 많죠. 중독 네.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자수를 그냥 먼저 하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아요. 네. 그러니까 어차피 걸릴 거니까 네. 나는 다른 사람이랑 나 맨날 단독범이 이렇게 아니니까 불안해하느니 그냥 이번엔 자수하자. 자수해서 좀 참작을 받자. 네, 그런 경우도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수사할 때 마약 사건은 특히 함정 수사 얘기가 조금 네. 많이 나오잖아요. 뭐 불법 체포다, 함정 수사다 이런 얘기가 조금 나오는데 요 관련돼서 사례가 좀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함정 수사다, 불법 체포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해서 이게 실제로 받아들여졌어요. 그래서 마약을 이 사람이 안 했냐 했는데 무죄가 났던 사건이 있거든요. 네. 지금 요거를 보면은 얼마 안 됐어요. 2020년 1월이니까 이 지금 시기를 생각해 보면 요 때는 텔레그램 같은 걸로 한참 막 그렇게 매매하고 막 지금도 뭐 여전히 그러지만 네. 그래서 요 사건 같은 경우는 그 텔레그램 이용자한테 필로폰을 매수하려고 했던 이 남자가 한 남성이 이걸 이제 아까 우리 변호사님 얘기했는데 같이 하려고 누구랑 같이 할 사람을 네. 찾은 거 상대를 찾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또 남자인데 뭐 남녀 성별은 또 따지나 봐요. 이거 마약 같이 하면 여자를 찾고 있었대요. 네, 네. 같이 마약할 투약할 여자를 이제 찾아서 보니까 프로필 사진 같은 거 해놓잖아요. 네. 그리고 또 왠지 이제 메시지 같은 걸 딱 봤을 때 이 여자는 왠지 마약 할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왔나 보죠. 네네. 그렇게 해가지고 이 여성한테 대화를 걸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같이 하자 이렇게 합의가 된 거예요. 네. 그래갖고 이제 만나기로 한 건데 사실은 이 여성이 경찰이었던 거예요. 네. 수사. 여성인지 아닌지도 모르겠어요. 이거를 보면은 어쨌든 그 신분을 위장한 마약 수사 경찰관이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계속 대화를 나눠서 만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어떤 장소를 잡았을 거 아니겠어요. 네. 약속을 잡았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날 그 어떤 비싼 장소에 미리 가가지고 얘가 이제 뭐 차 사진도 보내고 뭐 이렇게 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토대로 어디 호텔을 특정을 한 거예요. 네. 그 남자가 머무는 걸로 추정이 되는 호텔을 특정을 해놓고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사람이라는 걸 딱 알게 된 거죠. 왜냐면 텔레그램으로 연락했으니까 그 사람인 건 모르잖아요, 사람을. 근데 이제 어쨌든 그 약속 당일에 현장에서 특정이 된 거예요, 이 사람이라고. 근데 얘가 전에도 마약했던 남자예요. 2년 전에도 다른 마약 사건으로 체포된 경력도 이제 있고. 네. 그래서 어쨌든 이제 확인이 돼요. 사람이 특정이 됐잖아요. 장소도 특정이 됐고. 그래서 호텔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 남자가 내려왔대요. 그런데 이제 밑에서 딱 경찰관들이랑 마주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이제 못 도망가게 이렇게 딱 좀 조치를 취했을 거 아니겠어요. 애워싸고 있었대요. 그러면서 너 지금 뭐 땡땡 아이디 쓰는 그 여자랑 마약하기로 했지. 이제 이거 다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추궁을 했대요. 그랬더니 나 결백하다. 무슨 소리냐. 나 그런 적 없는데 이제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 과정에서 혹시 이제 너 흉기 소지했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몸수색을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뭐 흉기 소지를 알아보려고 한 건 아니겠죠. 마약 가지고 있는지를 그렇죠. 이제 살펴보고 네네. 싶었던 것 같은데 근데 이때 필로폰을 소지하고 있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럼 어디 있었겠어요? 이 마약이 방에 있겠죠. 그래갖고 이제 같이 앞장 세워갖고 방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한 10분 동안
내놔. 너 있는 거 다 아니까 그냥 너가 스스로 내놓으세요라고 이렇게 이미 제출을 계속 요구를 했대요. 근데 안 내놓대요. 그래갖고 어떻게 해요? 그 막 뒤질 수는 없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이 남자 팔에 그 근래에 맞았던 주사 자국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갖고 이건 분명히 얘 지금 이건 그러면 범죄 인지잖아요. 네. 그래서 긴급 체포를 한 거예요. 그리고 호텔 긴급 압수수색 해가지고 나왔죠. 필로폰이 희석돼 있는 주사기 2개가 나왔어요. 실제로 이 방에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체포를 해가지고 재판으로 넘겼는데 문제는 이제 재판 과정에서 생기는 거예요. 왜냐면 이 남자가 나 수사 과정에서 함정 수사 당했고 불법 체포 당했다 이렇게 하면서 이거 지금 막 그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 함정 수사 당한 거다라는 거죠. 그리고 몸수색 아까 했었잖아요. 이거는 부적법한 불신 검문이었다. 그리고 막 그 강제 연행한 거다. 나를 애워싸가지고 호텔방까지 가고 한 거는 네. 다 이제 부당한 거였다. 이러면서 주장을 해요. 불신 검문도 막 있었던 거고. 근데 이제 현행범 체포가 문제가 된 거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법원이 이제 이걸 어떻게 판단을 했느냐. 아까 말씀드렸는데 무죄가 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부신 검문 과정에서 마약류는 발견이 안 됐고, 마약에 취한 것으로 의심할 만한 행동도 관찰되지 않았다. 네. 그러니까 현행범으로 체포할 만한 요건이 없었던 거다, 사실은. 그리고 방으로 같이 올라가자면서 요때 나 싫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점을 고지도 안 하고 이렇게 에워싸가지고 둥둥둥둥 이렇게 가게끔 억지로 막 이렇게 막 떠밀려서 간 건 잡고 간 건 아니지만 나 여기서 안 움직이겠다 내 방으로 안 가겠다라고 너 해도 괜찮아라는 이런 설명 안 해주고 이렇게 둥둥둥둥 해갖고 방까지 이제 올라간 거 이런 것도 위법한 임의동행이다. 그래서 이 적법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얘가 했던 그런 마약을 했다고 제출된 그런 증거들 그 위법하게 수집된 거기 때문에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 그러면은 증거가 없으니까 얘는 어떻게 하냐? 유죄로 인정을 못 한다. 이렇게 하면서 무죄가 확정이 된 사건이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뭐 결국은 일종의 이 수사 기법적인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건 이제 일종의 함정 수사 한 종류긴 하죠. 근데 기본적으로 함정 수사는 이루어져서는 안 되지만 그 함정 수사도 좀 종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미 유발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든지 혹은 뭔가 아예 이 사람을 체포하기 위해서 없던 새로운 상황을 만들어내서 이렇게 함정에 빠뜨린다 하는 건 이제 위법적인 소지가 있죠. 근데 이런 경우는 보면 A 씨 같은 경우는 필로폰을 매수한 사람이고 본인이 먼저 투약할 상대방을 찾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유발한 게 아니란 말이죠. 이 수사 과정에서. 애초에 마약하려고 마음을 먹은 애예요. 샀고 실제로. 그러니까요. 거기다가 마약범들의 특징은 집이 있어도 그 주거에 잘 머물지 않아요. 지집에서 걸릴까 봐 그러나? 거의 모텔이나 호텔을 전전해요. 그래서 마약 영장 실질에 이제 들어가 보면 마약 사건 영장 실질에 들어가 보면 구속 영장 실질 주거가 불분명하다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신청서에 그 이유가 검거되는 장소가 대부분 모텔이나 호텔이에요. 아, 그런 데서 네, 그런 데서 검거가 되기 때문에 본인의 집에 잘 없어요. 그러면은 들어가서 수색을 하거나 영장을 받아서 수색을 하는 게 의미가 없단 말이죠. 안 나오는데. 이 사람이 있는 그 상황에서 이 사람이 지금 머물고 있는 장소를 수색하는 수밖에 없고 마약 사실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 번 투약량 0.03 30g을 해도 1000명을 하는 걸 해도 30g인데 화장실 넣고 내려버리면 끝이잖아요, 사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 마약 사건이야말로 현행범 체포가 굉장히 필요한 필수 불가결한 어떤 범죄의 한 종류라고 볼 수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유발된 함정이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이제 이런 불신 검문을 하고 예를 들어 제대로 고지를 하지 않았다든지 현행범 체포할 만큼의 정황이 없었다라는 판단으로 증거 능력을 모두 부정하고 무죄를 선고를 했다고 하면 마약 같은 범죄는 진짜 정말 그 수사의 어려움이
좀 다른 특수성이 있잖아요. 이 그러니까요. 마약 범죄 같은 경우는 그런 걸 좀 고려하지 않은 판단이 아닌가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변호사님이 뭐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런 거 무조건 함정 수사네. 그럼 마약 잡을 때 다 뭐 저런 식으로 해갖고 잡으니까 문제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아니죠. 이런 특수성이 있고 그래서 함정 수사도 그 어떤 그 어디까지 함정 수사를 볼 거냐에 이제 이 판단 문제가 있다라는 건데 또 다른 사건 하나에서는 이제 반대로 우리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그런 취지로 판결이 난 사건이 있어요. 지금 보면은 원래 무죄를 받았어요. 그런 이유로. 그런다가 이제 항소심 가가지고 뒤집어진 사건이 있거든요. 뒤집혀졌어요. 이게 보면 요 사건은 약간 그 복잡한데 지금 보면은 그 필로폰 투약한 혐의로 1년 10개월 정도 감방에 갇혀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2019년 9월에 풀려났대요. 근데 한 번만 하나요? 풀려나면 또 하지? 그러니까 7월 그 다음에 이제 7월이 돼가지고 두 차례에 걸쳐서 강남의 자기 거주지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고 가지고 있던 혐의로 또 체포가 된 거예요. 지금 이 인간이. 근데 이 사람뿐만이 아니고 아까 우리 변호사님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트워킹이 있다고. 얘의 상성격인 그 상선을 체포를 이제 해야지 뭐. 유통도 하고 뭐 이제 아마 이 사람이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체포를 해야 근절이 될 거 아니에요. 이 뿌리는. 그래서 이 상선을 체포를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 먼저 번 잡힌 사람 있죠. 이 C라고 할게요. 편의상. C고 상선은 D라고 할게요. 이 D를 잡기 위해서 먼저 체포된 이 C를 대상으로 C를 석방을 시켜가지고 수사에 협조하는 조건으로 C를 석방시켜줬어요. 얘 지금 강남구 집에서 지가 했잖아요. 그 혐의는 있잖아요. 대신 이제 그거를 석방시켜주는 대신에 이제 협력을 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인간이 이 C가 그 풀어줬더니 잠적해버렸어요. 없어졌어. 이 먹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경찰 입장에서는 어쨌든 잡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요때 C만 잡힌 게 아니에요. C가 잡힐 때 같이 잡힌 사람이 있었어요. E라고 할게요. 이게 그러니까 같은 얘네가 지금 같은 네트워킹에 속해져 있는 애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 E를 통해서 이 상선 D를 잡아야 되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했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근데 저는요 제가 그 상선 D랑 직접 연락은 안 돼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D랑 직접 연락이 되는 건 C란 말이에요. 지금 없어진 C. 근데 C랑 E랑 아는 사이잖아요. 감방에서 같이 수감 생활하면서 친해진 사이래요. 그러니까 이 E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C한테 연락을 하게 한 거예요. 지금 없어진 이 C. 그래서 E가 제가 이 C한테 한번 부탁을 할게요. 뭘 부탁을 할 거냐면요. 상선 D한테 마약 좀 사달라고. 네가. 나는 그 D 연락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C야, 네가 그 D한테 마약 좀 사줘. 이렇게 한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유도하겠다. 결국 이제 요약을 하자면은 수사기관이 그 다른 마약 사범을 잡기 위해서 상선을 잡기 위해서 본인이 이제 검거한 다른 범인이 이제 연락을 취해서 이거 하는 과정을 좀 우리랑 같이 공유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E가 이제 없어진 C 말고 E가 이제 C한테 연락을 직접 주고받는 게 경찰 옆에 있었죠. 경찰 이제 통제하에 E가 C랑 연락을 주고받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C가 E의 부탁을 받고 직접 D한테 500만 원 상당의 필로폰을 구입을 해요. 자, 이제 했잖아요. 이 사실은 이제 알잖아, 경찰이. 그래가지고 C 체포영장을 신청을 했어요. 근데 이 체포영장 신청하면은 그 이제 수용되기 전까지 시간이 좀 있잖아요. 그 사이에 C가 계속 얘를 이제 좀 조사를 하고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경찰이 C가 그 마약 숨겨놓은 장소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 급습해야죠. 일단 거기 마약이 있다는 거 아니까. 그래서 급습해가지고 C를 찾아냈어요. 아직 체포영장 발부되기 전인데. 근데 이미 그 전에 찾은 거예요, C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긴급 체포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그때 필로폰 매수 500만 원 주고 샀죠. 매수 그리고 투약 그리고 소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그랬는데 이제 이 C라는 인간이 법정에 가가지고는 아니 체포영장 발포받기 전에 왜 나를 긴급 체포했냐 이거 위법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나 했고
그리고 내가 D한테 500만 원어치 마약 사게 한 거 나 그런 의사가 전혀 없었는데 니들이 경찰이 이랑 이렇게 짜가지고 나를 그렇게 식으로 유도를 해가지고 사게 만들었지 않냐. 이거 함정 수사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1심에서는 긴급체포는 괜찮다. 긴급체포는 적법해. 근데 그 상선 D랑 그 마약 사게 한 거 그거는 함정수사다 이렇게 봐가지고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었어요. 그래서 1심에서는 그냥 지 원래 잡혔던 거 있잖아요. 필로폰 집에서 한 거 그거 혐의만 인정이 돼가지고 1년 4개월이 선고가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결과가 항소심 가서 뒤집어진 거예요. 일단 항소심 재판부가 이 함정 수사가 위법하지 않다. 그래서 이 공소 기각된 부분의 필로폰 매수 부분 이제 유죄로 판단을 했어요. 이제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을 드렸는데 함정 수사도 뭐 우리가 억지로 유발을 해서 이 사람을 정말 함정에 빠뜨려서 수사를 하는 건 안 되지만 이 경우 같은 경우는 안 살 수 있었잖아요. 그렇죠. 구매를 하지 않을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판결문을 봐도 이 씨가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요청을 했더라도 이는 단순한 부탁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충분히 이를 거절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맞잖아요. 예, 그러니까 유발된 함정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달라고 얘기는 해봐라라는 건 그쵸. 경찰이 근데 그 개입을 선택은 했지만 본인이 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제 별다른 거절 의사 없이 요청에 응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래가지고 원심을 전부 파기하고 유죄를 선고를 한 케이스죠. 그러니까 이런 지금 이게 이제 법원이 어떤 그 마약 사범을 그러니까 수사하고 이렇게 딱 적발해내서 체포하고 이런 과정에 너무 잣대를 엄격하게 이제 들이밀다 보면 수사 과정 마약 수사 자체가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잡으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도 조금 좀 고려가 돼야 될 것 같고 근데 그런 거 있지 않아요? 변호사님, 그 왜 방금 말씀해 주셨듯이 이렇게 네트워킹이 있다 했잖아요. 지들끼리 같이 하니까 네네. 누구로부터 사고 누구랑 같이 하고 뭐 누가 소개를 해주고 막 이런 거. 그래서 마약 사범은 알려줘가지고 수사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그쵸. 주셨잖아요. 그럼 알려주면은 이렇게 좀 아까 E 같은 경우도 나 협조하겠다. C도 애초에 협조하겠다고 해놓고 네네. 지금 먹튀해서 그렇긴 하지만. 이도 이제 협조를 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왜 수사기관에 이렇게 협조를 하느냐. 이게 이 마약 사범 관련해서는 플리바기닝이라는 제도를 한번 얘기를 해볼 수밖에 없어요. 플리바기닝 혹시 아세요? 그렇죠. 예, 예. 네. 그 피고인이 유죄를 인정하거나 아니면 이제 뭐 다른 사람에 대한 범죄 행위를 증언을 해주는 대가로 이제 검찰 측이 좀 형량을 낮게 해주거나 뭐 가벼운 죄목으로 뭐 공소 제기를 해주거나 그렇죠. 기소를 하거나 이제 요런 거래를 하는 걸 말하는데 양형 거래. 네. 근데 사실은 이건 영미법 미국이나 맞아요. 이런 영미법 체계에서 온 거예요. 있는 예. 거예요. 거기만 있는 거고 그렇죠. 한국엔 없어요. 지금. 대륙법 체계는 없지. 왜냐하면 예. 영미법 체계 같은 경우는 배심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자백한 사건에 대해서는 배심제를 하지 않아요. 배심을 하지 않기 때문에 배심 절차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한국처럼 그 재판장이 유무죄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 플리바기닝 제도가 크게 의미가 없는 거죠. 다만 이제 마약 사건은 말씀하신 것처럼 특기성이 있어요. 그 투약자는 그 보이스피싱이랑 똑같아요. 밑에 보이스피싱, 수거책이나 뭐 요런 잔잔바리의 범죄자들을 잡아봤자 근절이 되지 않고 맞아요. 이 상선을 파는 놈, 누가 유통을 유통해서. 하는지 누가 이거를 지금 퍼뜨리고 있는지를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하단 말이죠. 그렇죠. 모든 그 경찰청의 마약 담당하는 그 기관 이게 부서들을 봐도 다 요 사람들을 잡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야 결국은. 근절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마약은 뭐 흔적이 남는 범행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상선을 잡는 게 굉장히 어렵고 결국은 공범들의 제보를 통해서만 잡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마약에 이제 플리바기닝을 도입하자 뭐 이런 얘기도 좀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공식적으로 플리바기닝은 인정되지 않아요. 양형거래는 그렇죠. 인정이 되지 않지만 대신에 이제 그런 경우는 많아요. 수사기관에서 우리 뭐 이 조사를 하면서 야, 너 이거 같이 한 사람 얘기해봐. 그리고 너 누구한테 샀는지 얘기해봐. 그러면은 내가 너 좀 처벌 최소한으로 받을 수 있게 내가 해줄게. 혹은 뭐 너 재판 받을 때 네가 이렇게 우리한테 협조한 거 확인서 해줄게. 같은 거 써서 보내줄게. 이렇게 약속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그리고 실제로
마약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그 대법원에서 만든 양형 기준표라는 게 있어요. 거기서 양형기준위원회에서 만든 양형기준표를 보면 예. 특별 감경 사유에 적극적 수사 협조라는 게 있어요. 쉽게 애초에, 말해서 예. 공적이죠. 그렇죠. 공적을 쌓는다 할 때 그 공적이죠. 그렇죠. 이게 있으면 이제 참작이 좀 감경해주는 참작이 가능한데 예. 사실 이거는 뭐 수사기관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도 이거는 뭐 크게 법적인 어떤 뭐 효력이 효력은 있다거나 없어요. 예. 예, 그리고 양형 기준도 참작 사유에 불과하고 만약에 뭐 수사기관이 이렇게 자백을 뭐 회유를 해서 자백을 얻어낸다고 해도 어차피 우리는 이거 플리바긴이 없기 때문에 공소 제기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예, 당연히 할 수 있고. 그리고 뭐 예를 들어 수사기관이 수사 협조해주면 이렇게 해줄게 뭐 이런 약속을 했다 해도 검찰이 경찰의 의견에 구속되지 않고 맞죠. 그러니까 구형 내리는데 영향 받지 않을 수 있고 그렇죠. 재판부도 검찰의 의견에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맞죠. 참작하지 않고 판결을 내릴 수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실질적으로는 큰 의미가 없는 경우도 많고 요즘은 그리고 뭐 이게 약간 재판부 따라서 조금씩 다른 성향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 뭐 실제로 마약 이렇게 사범들을 보면 만나 보면 뭐 변호사님 저 상선 제보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뭐 어디 서에서도 이거 사실조에서 사실 확인서 써준다고 얘기했다 요청 좀 해달라 뭐 판사님한테 이거 좀 적극적으로 어필해달라 뭐 이렇게 하는데 그게 전혀 먹히지 않는 재판부가 되게 많아요 요즘은. 왜냐하면 이게 뭐 법률적으로 해야 된다고 규정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너무 믿으시면 안 되고 그리고 뭐 그 수감돼 있는 마약 사범들 사이에서는 그런 말도 있어요. 뭐 제보한 상선이 검거가 되면 또 더 유리한 판단을 받는다. 참작이 더 많이 된다. 그렇겠죠. 그래서 아무렴. 근데 꼭 그런 것도 아니고요. 아, 그래요? 예, 꼭 반드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래서 뭐 좀 판결 기한을 늦춰 달라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은 요즘은 점점 이렇게 크게 참작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예. 그러면은 어찌됐든 간에 중요한 건 애초에 안 해야 되는 당연하죠. 거네. 저도 애초에 안 해야 되는 거네. 제가 이제 변호사를 하면서 마약 사건을 이제 접하기 시작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 전까지는 우리 아까 얘기했듯이 물론 있지만 쉬쉬했을 수는 있지만 그렇게 많이 접하지 적어도 못했죠. 2달 안에서 마약을 재마약한데 이런 얘기는 우리 들어본 적 사실 없죠.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와 한국에 마약 사범이 이렇게 많았구나. 그게 처음에 그걸 제일 놀랬고 그렇죠. 그 다음 놀란 게 마약 사범들 전과 기록을 보면 5범 이하가 잘 없어요. 그래서 중독이니까요. 그만큼 재범률이 높고 대부분 누범 기간 중에 재범을 계속해요. 못 참으니까. 형 집행 종료된 시점부터 3년까지가 누범이잖아요. 근데 1년을 거의 못 넘겨요. 못 참지. 그러니까 이게 시작은 네. 본인의 의지지만 이제 그 시작을 한번 하고 나서부터는 먹거나. 본인의 의지로 할 수 있는 부분에 한계가 생기는 거죠. 거기다가 그렇죠? 재범이 많다는 의미는 뭐겠어요? 수시로 구치소, 교도소를 들락날락 할 수밖에 없는데 그 안에서 또 새로운 루트를 개척해서 다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트가 있어야지 될 거 아니겠어요. 살 수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요. 같이 누군가랑 할 수 있어야 되고 근데 그게 네트워킹이 교도소 구치소에서 그쵸. 구축이 된다는 게 이게 무슨 일일까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뭐 정가 때문일 수도 있고 아니면 중독으로 인해서 뭐 일반인들과 같은 삶을 뭐 영위할 수 없는 이유도 있겠지만 출소 이후에도 마약이랑 분리된 생활을 하기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게 진짜 중요한 건데. 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이제 만났던 그 마약사범도 본인이 운영하고 있는 회사의 반 이상이 마약사범이에요. 거기다 심지어 마약을 하지 않던 사람도 이 회사에 들어와서 마약을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게 뭐야 이게. 그런 게 되게 진짜 좀 악영향이죠. 그래서 뭐 완전 뭐 근절까지는 아니지만 이렇게 좀 유통되고 쉽게 접하고 그리고 만약에 접해서 이게 좀 중독이 됐고 나면 그걸 어떻게 끊을 건지 지금 이런 대책 마련이 좀 필요할 것 같긴 그러니까 한데. 이게 예방책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뭐 예방책을 제가 생각해서 그건 없겠지만 너무 큰 문제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진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10대에서 마약이 지금 이렇게 만연하다고 하는 부분은 정말 이게 국가적인 문제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마약 사범 같은 경우는 좀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예 초반에 그냥 못하게. 강력하게 네. 근절을 하는 그런 차원을 하나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고, 그 다음번에는 좀 현실적으로 들어가서 일단 시작을 한 마약 사범들이 이걸 단약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거죠.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물론 뭐 근절을 위해서라면 유통 경로를 뭐 엄격하게 차단을 하고 보면은 그 첫 파트 아예 이제 애초에 안 하게끔 하는 거는 뭐 없으면 못 할 거 아니겠어요. 너무 쉽게 그걸 살 수 있고 접근할 수 있는 게 이제 문제잖아요. 그러려면 이건 조금 뭐 어떤 수사 기관이라든지 그런 쪽에서 활발하게 좀 활동이 가능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예 유통책을 빨리 검거를 해가지고 이게 막 퍼지지 않게 이렇게 하고 강력하게 단속하고 이런 방안. 근데 일단은 그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그렇게 되려면 일단 유통책의 검거까지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작은 거부터 해결을 해 나가는 게 방법일 수 있단 말이죠. 그럼 그렇죠. 일단은 처음에 투약한 사람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요. 그거 맞아요. 법적으로 한 번만 투약을 해도 1년 이상의 징역을 받을 수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마약 사범 초범이 징역형을 사는 경우가 많지가 않아요. 맞아요. 네, 초범의 경우에는 뭐 기소유예, 집행유예로 네. 끝나는 경우도 많고, 뭐 일반 뭐 늘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뭐 공범 제보할 경우에 또 좀 감형해 주는 경우도 많고 참작을 해주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하게 제가 만났던 마약 사범들은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는 거예요. 아니 변호사님, 얼마 전에도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신 분이 있어요. 이제 마지막 이제 종결을 남겨두고 이제 이분은 국선으로 만났던 분인데 그 마지막에 이제 공판이 다 종료가 되고 이제 판결이 선고 전에 이제 의견서를 변론 요지서를 내는데 거기에다가 그런 얘기를 써달래요. 본인을 초반부터 좀 강력하게 처벌을 해줬으면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텐데 이런 얘기를 써달라고 하시길래요. 제가 이제 그분이랑은 하도 국선이지만 되게 오래 해왔기 때문에 그럼 지금이라도 적절한 처벌을 받으시는 게 어떻겠냐 제가 농담으로 그랬더니 아주 막 기겁을 하셨었는데 이게 본인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한대요. 그러니까 초반에 그렇게 풀려나가면 일단은 한번 마약을 하고 나면 금단이 오잖아요. 금단이 오죠. 그 금단을 처음 느끼고 나서는 못 참는 그 거지. 시간이 너무 공포스럽대요. 그러니까 본인들은 알잖아요. 내가 이게 몇 시간이 12시간이 지나고 뭐 하루가 지나고 금단이 온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불안하고. 이거 오기 전에 빨리 해야 되는데 그 생각밖에 안 든대요. 그렇죠. 그러면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사람들 주변에는 다 마약 사범이에요. 손만 뻗치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어차피 마약 같은 경우는 뭐 치료랑 처벌을 원래 병행하게 또 가능하니까 맞아요. 좀 엄격하게 처벌을 해주고 치료도 차라리 초범 때 해줬으면 아예 좀 끊기가 더 수월했을 건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일단은 처음에 초범이더라도 좀 엄격하게 처벌을 해주는 게 제일 기본적인 1차적으로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이 마약 범죄. 그 다음에 뭐 당연히 그 다음에 이제 유통책을 잡으면 아까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보면 강력 처벌이 좀 필요할 것 같고 그 마약 수사를 좀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수사 환경이 어떤 좀 담보가 돼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한 사람들 자꾸 하니까 이 사람들 그렇죠. 자기 의지를 좀 벗어나서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거 중독은 제가 두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봤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한 가지가 이제 근절이라고 하면 두 번째는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재범 예방. 재범 예방이죠. 재범 예방이 진짜 중요하죠. 재범률이 높을 수밖에 없죠. 중독이 있는데 중독이라는 그 부작용이 있는 이상 재범률이 높을 수밖에 없고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어요. 이 마약 지금. 그러니까. 네, 무섭죠. 무서울 지경이에요. 이거 지금 시급하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사안인 것 같아요. 마약 맞아요. 관련. 그리고 이게 실제로 중독자 수에 비해서 치료를 받는 경우가 너무 적어요. 맞아요. 원래 중독이 그래요. 네, 그래서 제가 이게 한번 찾아봤어요. 이게 실제 치료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지 찾아봤는데 한국에 마약
그 중독자 치료 보호 기간이 총 21개가 있대요. 근데 네. 지난해 100명 이상의 환자를 치료한 곳이 2곳밖에 없대요. 그리고 3개소가 1년에 2명, 3개소가 1년에 1명 치료했고 나머지 13개소는 네. 치료 실적이 아예 없대요. 그러니까 아이고. 일단은 뭐 네. 예산의 문제가 제일 크겠죠, 이런 것들이. 뭐 물론 그렇죠. 근데 네. 생각해 보면 아까 우리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10대 마약 사범 자꾸 증가하고 있잖아요. 이 친구들이 지금은 돈이 없으니까 맞아요. 그리고 활동 반경에 제약이 있으니까 할 수 있는 마약도 상대적으로 좀 경한 그런 것들이고 조금 사가지고 뭐 조금 한번 해보고 호기심에 해보고 이런 거지만 얘네가 이제 지금부터 뭐 이렇게 처벌을 받고 왔다 갔다 하면서 제대로 치료를 못 받으면 결국 성인 마약 사범이 되고 중독자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어릴 때부터 심지어 네트워크를 또 구축한단 말이죠. 얼마나 그러면, 쉽게 사겠어요. 투약뿐만이 아니라 매수 투약뿐만이 아니라 본인 유통을 한다든지 맞아요. 더 큰 마약 사범이 될 수 있는 환경이 막 이제 펼쳐지는 거죠. 맞아요. 그런 걸 봤을 때 이 10대 마약 사범 특히 맞아요. 재활 치료 그다음에 뭐 교육 네. 이런 거 좀 예산 아끼지 말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거 정말 국가적인 문제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의 미래, 우리나라의 꿈나무들이 지금 마약하는 게 이게 무슨 현실이냐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진짜 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게 아닌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마약 관련돼서는 이야기할 게 진짜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이렇게 좀 몇 가지 좀 중요한 포인트로 오늘 좀 변호사님이랑 살펴본 것 같아요. 전만 해도 대마초를 뭐 합법화 하느니 마느니 요 문제로 맨날 싸웠는데 이제는 그 수준을 넘어선 어느새 거예요. 훌쩍 진짜 뛰어넘어서 버린 거죠. 네. 진짜 큰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타이밍인 것 같아요. 물론 지금 만연해 있는데 여기에서 뭔가 놓치면 진짜 어디 막 그 남미 막 그런 맞아요. 식 나라처럼 지금 약간 그 기로에 있는 거 아닌가라는 느낌이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걱정이 네. 들거든요. 그래서 물론 지금도 만연해 있지만 지금 앞으로 더 어떻게 악화될 것이냐 아니냐에 대한 그 지금 딱 중요한 시점에서 이 문제가 잘 다뤄졌으면 좋겠어요.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